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빌라얀으로 라마찬드란 1. 뇌 속의 환상. 지난 300년간 인류는 과학혁명이라는 인류 사상의 지각 변동을 경험했다. 이런 변화들은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그 위치를 보는 관점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예로 우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수많은 티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다윈 혁명이 그 뒤를 잇는다. 그 다음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동기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삶은 단지 우리가 다른 행위를 사후에 정교하게 합리화시킨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 뇌 정복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이전의 과학 혁명들과는 달리 인간의 뇌 정복은 외부 세계나 우주 혹은 생물학이나 물리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혁명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의 뇌다. 따라서 인간의 뇌를 정복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인간의 뇌에 대한 이런 통찰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신경계의 기본 구조이자 기능 단위를 이룬다. 각 뉴런은 다른 뉴런과 1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접합부를 형성하는데 이를 시냅스라고 부른다. 각종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시냅스다. 일반 상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풍부한 우리 정신적인 삶이 단순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젤리에 의한 활동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전부다. 인간의 뇌는 좌우 대칭인 두 개의 대뇌 방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관이라는 가느다란 버팀목 끝에 걸려있는 호드와 유사하게 생겼다. 각 반구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뉜다. 머리 뒤편에 위치한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곳이 손상되면 시각 장애가 나타난다. 측두엽은 청각, 감정, 시각적인 인지와 관련이 있다. 두정엽은 머리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 신체의 공간 배치를 3차원으로 표현한다. 전두엽은 이 중에서 가장 신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로 도덕의식, 지혜, 야망, 그 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활동처럼 불가사의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여한다. 흥미롭게도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인식 능력이 저하되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는 대신 어떤 기능이 선택적으로 상실된다. 이런 사실은 영향을 받은 뇌 부위가 상실된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스퍼거 망상 환자, 안면 인식 장애를 살펴보면 뇌의 양 측면에 존재하는 측두엽의 방추 일항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장님도 정신병자도 아니다. 그러나 얼굴만 쳐다보고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안면 인식 장애는 잘 알려진 반면 카프그라 증후군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각 중추와 편도, 감정 중추를 연결시키는 전선이 끊어지면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가 자신이 어머니라고 느낄 수 없고 단지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 뇌에서 시각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그에게 전화를 할 경우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어머님을 인식한다. 여기에 아무런 망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를 보면 그녀가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위 관자일항에 있는 청각 피질에서부터 편도까지 이어진 별도의 통로가 있으며 그 통로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 인식은 사라진 반면 청각 인식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환상사지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사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악성종양이나 불의의 사고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생겨 팔을 절단한 환자가 절단된 팔의 존재를 계속 느끼는 현상이 환상사지다. 통각마비 환자의 경우 환상사지, 공감각, 카프그라 증후군은 부분적이라도 신경행회로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통각마비라는 더욱 희귀한 증후군 환자를 만났다. 놀랍게도 이 환자는 통증 자극을 가하면 아야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기만 한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사람은 왜 웃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분명 웃음은 고유하며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모든 사회와 문명과 문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웃음과 유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웃음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물학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일까? 나는 웃음이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라고 알려주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웃음은 자연이 말해주는 OK 신호이다. 뇌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시각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상을 지각하는 우리의 능력은 너무도 손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문제를 생각해보자. 눈에는 두 개의 작고 거꾸로 뒤틀린 이미지가 맺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선명한 3차원의 세계이다. 이런 변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각이란 무엇일까? 지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뇌 속의 이미지라는 개념은 잊어버리고 대신에 외부 세계의 대상과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형 혹은 상징적 재현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뇌의 시각 영역에 있는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한 신경세포의 활동이 그토록 풍부한 의식적 경험을 낳는 것일까? 어떻게 빨간 것을 빨갛다고 보고 파란 것을 파랗다고 보며 연인과 강도를 구분할까? 뇌 속의 시각 시스템, 우리 영장류는 고도로 시각적인 생명체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시각 영역, 시각 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뒤쪽에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30개의 영역이 있다. 왜 하나가 아닌 30개의 영역이 필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각 영역이 시각의 상이한 측면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듯하다. 무시 환자의 경우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되면 맹시와는 정반대되는 무시라는 흥미로운 증후군이 나타난다. 무시 환자는 자신의 왼쪽 편에 어렴풋이 보이는 대상을 향해 눈동자를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체를 만지거나 가리키지 못한다. 그러나 왼쪽 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물로 그의 주의를 끈다면 그는 그 사물을 완전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인식할 수 있다. 무시 환자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은 세상의 한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는 접시 왼쪽에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남겨둔 채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는다. 무시 증후군 환자가 남자일 때는 오른쪽 수염만 면도할 것이고 여성인 경우는 오른쪽 얼굴만 화장할 것이다. 거울 유련, 문화의 전달자. 운동 명령과 관련된 전두엽 영역에 원숭이가 특정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발화하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세포는 원숭이가 손을 뻗어서 땅콩을 집을 때 발화할 것이며 다른 세포는 원숭이가 뭔가를 잡아당길 때 발화할 것이고 또 다른 세포는 원숭이가 뭔가를 밀 때 발화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운동 명령 뉴런이다. 리졸라티는 이들 뉴런 가운데 일부는 다른 원숭이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발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땅콩을 집는 행동과 연관된 뉴런은 또한 그 원숭이가 땅콩을 집는
다른 원숭이를 볼 때도 봐라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특이한데 땅콩을 짚는 누군가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여러분 자신이 땅콩을 짚는 이미지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리졸라티는 그런 신경세포를 거울 뉴런이라고 부른다. 나는 거울 뉴런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우리 종의 특징 중 하나는 문화라는 것이 있다. 문화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이나 부모를 모방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복잡한 기술의 모방은 거울 뉴런에 의해서 가능하다. 나는 5만 년 전쯤 어딘가에 거울 뉴런 체계가 충분할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진화했으며 그것이 이번에는 우리를 인간으로 특정 지어진 정보의 문화적 전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울 뉴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며 그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왜 우리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타인의 마음 이론을 구축하는 데 능숙한 마키아벨리적 유인론인지를 설명해 준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고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은 매혹적이지만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해답은 내 속에 있을 뿐이다. 3. 뇌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판단할까? 신경미학, 예술의 보편 원리는 존재하는가? 피카소는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짓말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신경과학자들은 신체 이미지나 시각적 지각 같은 심리 현상의 신경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얼마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까? 즉, 예술이 명백히 뇌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선 예술적 보편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분명히 세계에는 수많은 예술 양식이 존재한다. 티베트 예술, 그리스 고전 예술, 르네상스 예술, 입체파, 표현주의, 인도 예술, 콜럼버스 발견 전의 예술 등등. 이처럼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이들 문화적 경계와 양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우리는 확립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과학자의 장점은 철학자와는 다르게 직접 실험을 통해 뇌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추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남부의 12세기 촐라 왕조 시대에 제작된 유명한 여신 파르바티의 동상을 보면 인도인은 여신 파르바티를 관능, 우아함, 자태, 위엄과 기품 등 여성이 갖추면 좋을 모든 요소를 갖춘 존재로 여긴다. 또한 그녀는 물론 매우 육감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각 작품을 처음으로 접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람들은 즐겁했다. 얌전 빼는 척한 측면도 있었지만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파르바티의 가슴은 너무 크고
엉덩이도 너무 크며 허리는 가늘다고 혹평했다. 그들의 눈에 파르바티의 동상은 실제 여성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없는 원시적인 예술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카주라호의 육감적인 요정은 물론 라자스타니와 무굴 미니어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혹평했다. 그들은 이 그림에 원근법이 결여되어 있으며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도 예술을 리얼리즘이 강조되었던 고전 그리고 그리스 예술과 르네상스 예술 같은 서양 예술의 잣대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예술은 세상 밖의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예술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예술은 사람의 뇌 속에 기쁨을 주는 효과를 창조하기 위한 자의적인 과정과 왜곡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예술이 과정과 왜곡과 관련이 있는 것만 아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취해서 무작위로 왜곡시킨다고 해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미지의 왜곡이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곡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 원칙은 무엇일까? 예술과 과학의 다리 놓기.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아름다움, 자선, 경건, 사랑이 뇌 속의 신경세포의 활동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풀이 꺾이겠지만 그들의 실망감은 복잡한 현상을 각각의 구성 성분들로, 즉 환원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는 그들의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다. 왜 잘못된 가정인지 살펴보자.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애인의 뇌를 스캔한 뒤 당신에게 그녀가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에게 그녀의 시상 하부 핵 속의 격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특정 펩티드가 애정 호르몬인 프로탁틴과 함께 분비되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당신은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한다. 이게 전부야. 당신의 사랑의 허구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이 화학 물질이란 말이야. 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 반대예요. 이 모든 내 활동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며 내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그것이 나의 사랑이 진짜라는 당신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킬 거예요. 예술이나 신앙심 혹은 유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미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30개의 시각 중추와 감정, 변형계 구조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더 치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4. 공감각, 진화하는 우리 마음의 메타포. 공감각에 대한 일반적 설명의 한계. 19세기 사회과학자이며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콜턴은 뭔가 색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특정 음주를 들을 때마다 특정 색깔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반올림도를 듣게 되면 빨간색을 느끼고 반올림 파를 들으면 파란색을 느꼈으며 또 다른 음을 들으면 남색을 느끼는 시기였다. 골틀은 이런 감각의 이상한 혼재를 공감각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한 숫자를 볼 때 색깔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흰색 종이 위에 적힌 5라는 검은색 숫자를 볼 때마다 그것을 빨간색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숫자 6은 녹색, 7은 남색, 8은 노란색 등으로 보게 된다. 골턴은 이런 현상이 가족들 내에서 대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사실은 최근에 케임브리지의 사이언 베런 코헨이 확인한 바 있다. 뇌과학, 마음의 비밀을 푸는 21세기의 철학. 지금까지 이 책의 주제는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의료 신경학의 범위를 벗어나 인문학이나 철학, 심지어 미학과 예술 분야에 주는 함축적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질환을 다루는 접근법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화학적 불균형, 뇌 속의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변화를 검사한 다음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정신의학의 대변혁을 일으켰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소위 프로이드식 접근법이다. 대부분의 정신병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지 뇌 속의 일부 전달 물질이 변형되었다는 말만으로 정신질환을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전달 물질 변화가 특이한 증상을 유발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왜 환자마다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이한 증상이 정신병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이미 알려진 뇌의 기능과 해부학적 구조, 신경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히스테리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이상이다. 여기서 히스테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리나 비명을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밀히 의학적인 의미에서 히스테리 환자들은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마비 증상을 느끼거나 혹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경계에는 그럴 만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 뇌를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을 보면 내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나며 확인 가능한 어떤 신체적 장애나 손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히스테리 증상을 처음부터 완전히 심리적인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최근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법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뇌 영상 연구는 히스테리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제 우리는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법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을 이용하여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뇌 속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유의지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신경외과 의사인 벤저민 리벡과 독일 동물생리학자인 한스 코른후버는 자유의지에 관한 실험을 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10분 이내에 스스로 아무 때나 선택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지시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지를 느끼는 순간이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과 거의 일치했음에도 연구진들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0.75초 전에 준비 전이라는 뇌전도 전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자유의지에 관심을 두고 있던 철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다.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주관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뇌전도 전이를 측정하여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는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하는 의지를 느끼기 거의 1초 앞서 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듯하다. 뇌의 명령이 1초 먼저 시작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뇌이며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후 합리화 대상일 뿐이거나 단순히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역설에 빠지고 말았다. 실험은 자유의지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준다. 뇌의 활동이 1초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뇌 활동의 원인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지연 현상 속에는 어떤 기능이 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만약 지연 현상의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코타로 증후군. 카프라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한다. 카프라 증후군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고로 뇌의 시각 영역과 감정 중추, 변연계와 편도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볼 때 얼굴을 인식하는 뇌 속의 시각 영역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감정 중추로 전달하는 회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녀가 사기꾼이라 믿고 그녀가 사기꾼임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자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코타로 증후군 같은 더욱 특이한 질환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정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도
그 어떤 촉각이나 소리도 감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환자가 그와 같은 완전한 감정적인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질병은 아마도 정신분열증일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매우 특이한 증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이 나폴레옹이나 조지 부시라는 망상에 빠져든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뇌의 장치를 이식했다거나 혹은 외계인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믿는다. 정신양리학은 정신분열증을 다루는 우리 능력에 혁명을 가져다 주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정상인들과는 다르게 그들 자신이 내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외부에 존재하는 실물로부터 유발된 생각과 지각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릿광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 해도 나는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지 않는다. 나는 어릿광대를 시각화하기를 기대하고 바로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담당하는 뇌 속의 기대 메커니즘에 오류가 있다면 나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릿광대와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어릿광대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환각에 빠질 것이고 환상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폴레옹이 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그와 같은 순간적인 생각이 현실에 의해 거부되지 않고 완전히 망상이 된다. 의식의 양면, 킬리와와 자아.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나 심상을 퀼리아라고 한다. 정신질환은 의식과 자아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의식에 대한 나의 견해를 요약해보자.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주관적 감각, 곧 퀼리아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자아의 문제이다. 여기서 퀼리아 문제가 더 어렵다. 퀼리아 문제란 우리 뇌의 수많은 젤리 같은 뉴런들에서 일어나는 이온의 흐름만으로 어떻게 붉은색으로부터 붉음, 와인의 향을 인지하는 것일까? 이다. 물과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을 묘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이 그 자체 완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빛은 입자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심지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설명이 옳은지 질문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나
육체적 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에서 최후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자아의 경우는 어떨까? 자아와 킬레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끼는 감각이나 킬레아를 가질 수 없으며 감각적인 경험이나 기억, 감정이 완전히 결여된 자아를 가질 수 없다. 자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아의 특성을 반영한 5가지 정의가 있다. 먼저 연속성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감정을 동반하며 우리의 전체 경험을 모아놓은 실타래에 이어지는 실과 같은 연속적인 감각을 갖는다. 둘째, 자아의 일체성 혹은 일관성이다. 감각적 경험, 기억, 신념과 사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한 인간으로서 통일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경험한다. 셋째, 구체적 감각 혹은 주인의식이다. 넷째,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맡고 있는 자유의지이다. 다섯째, 가장 하기 어려운 정의로 자아는 그 본성상 반성할 수 있다는 것, 즉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는 자아란 어법상 모순이다. 이 같은 자아의 여러 다른 측면 가운데 어떤 한 가지 혹은 전체가 차별적으로 손상을 받아 뇌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자아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자아와 타인의 자아의 소통. 또 다른 종류의 역설은 자아가 그 정의상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풍부해지며 실제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진화했을지 모른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기계와 같다.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유용한 실제 세상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신생아가 성인의 행동을 흉내낼 때마다 매우 본질적인 수준에서 위에서와 같이 자아와 타인의 자아의 상호작용을 떠올린다. 여러분이 혀를 내밀면 신생아도 자아와 타인의 자아 사이에 처진 경계, 자의적인 장벽을 허물고 혀를 내밀 것이다. 신생아가 그와 같은 행동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동에 대한 내부 모델을 만든 다음 신생아의 뇌에서 그것을 재현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전두엽에 존재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정 그룹의 신경세포가 이런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감정이입, 독심술, 언어의 진화에서의 분명한 역할 이외에도 거울 뉴런은 우리의 정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인 주로 모방을 통한 학습 능력과 문화 전파 능력의 창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는 약 5만 년에서 7만 5천 년 전
일어난 문화적 혁신의 급격한 수평적 전파와 수직적 전달이었다. 이것은 복잡한 도구, 개인 장식물, 예술, 은신처 등과 같은 일종의 우연한 문화적 혁신들의 상대적으로 갑작스런 확산이라는 소위 대도약으로 이어졌다. 신경과학, 새로운 철학. 나의 목표는 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완벽하게 개관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공감각, 히스테리, 환상사지, 자유의지, 맹시, 무시 등등 각각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와 동료들이 경험하는 흥분을 전달했기를 바란다. 신경과학자는 그러한 기이한 사례를 연구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사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질문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신체 이미지는 무엇인가?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 최근까지도 철학의 영역이었던 질문 가운데 일부에 답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어떤 기획도 인류의 행복과 생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은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진리다. 정치학,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쟁 또한 인간의 뇌에서 나온 것임을 명심하라.